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이번 달 제조업 지표가 예상외로 부진을 보임에 따라 투심을 위축시켜 3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내린 16,276.69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1.18% 내린 4,226.39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0.49% 하락한 1,857.4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예비치가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마르키트는 미국의 3월 제조업 PMI 예비치가 55.5로 전달 57.1보다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확장 국면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방준비제도가 지난주 조기금리 인상을 시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기금리 인상은 시장의 관측일 뿐이라며 연준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으로 갈 것이란 시사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비교적 큰 폭의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다 중국 경제 회복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소폭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영국 증시는 0.56%, 프랑스 증시도 1.36% 내렸습니다. 독일 증시도 1.65%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의 3월 복합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전달보다 하락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마르케트는 유로존의 3월 복합 PMI가 전달 53.3보다 0.1포인트 하락한 53.2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와 일치합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개혁은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지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힘든 의사결정을 많이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는 경제구조 개혁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항동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하락했습니다. 또 중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는 것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달 미국의 제조업 PMI가 55.5로 전월과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2월 제조업이 1월에 비해서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예상 밖의 부진을 보인 제조업 지표가 투심을 위축시켰습니다. 먼저 마감된 뉴욕 증시 살펴보시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나스닥 지수가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한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18% 하락한 4,226.38을 나타냈고 장중 7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한 다우지수는 0.16% 내렸습니다. 16,276.69, S&P 500 지수도 0.49%, 0.5% 가까이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마감된 유럽 증시 모두 살펴보시겠습니다. 3개국 증시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먼저 가장 큰 폭으로 독일 증시가 하락했는데요. 1.65% 내린 9,188.77을 나타냈고 프랑스 증시도 1.36%, 영국 증시도 0.56% 내렸습니다. 한편 11거래일 만에 돌아온 외국인의 매수 속에 코스피 지수는 전일 194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돌아온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중국의 3월 HSBC PMI 속보치가 48.1로 8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외신 소식 챙겨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3월 HSBC PMI 속보치가 48.1로 8개월 내 최저치를 보였고 또 5개월 연속해서 위축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기 진단할 때 두 분기 연속 경기가 후퇴하면 경기가 이제 반전 신호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제 5개월 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4월 달에도 이제 마이너스로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PMI 수치, 특히 이제 작은 기업들은 자생적으로는 좀 턴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 그 다음에 뉴욕 증시도 별반 좋지가 못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바이오테크주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빠졌는데요. 이 중국 지표가 독일 닥스 지수가 1.65%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아시아 증시는 이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나마 아시아 증시는 플러스권을 유지했다는 것이 유럽과 뉴욕 증시와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보겠습니다. 나온 PMI, HSBC PMI 수치, 현지 언론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료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 속보치인데요. 48.1로 발표가 됐습니다. 2월 수치보다 0.4%포인트가 떨어졌는데요.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로이터가 이 내용을 보도한 화면입니다. 여기 PMI shows contraction이라고 썼죠. 수축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흐름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춘절 이후에 평상시 예년 평균으로 보면 3월에는 이제 PMI 수치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정상적인 수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연휴 기간이 이제 끝났고 조업 단축 이런 부분에 불협화음이 들어갈 수 있는 수치상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수치를 조금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3월 수치 속보치지만 확정치가 발표되기 이전의 수치지만 다소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민은행이 최근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을 일일 변동폭을 2% 늘리면서 올해 들어서 2.8% 절하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의 4월과 6월 수치에서 반전 신호가 나올 수 있을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관찰을 해야 될 텐데요. 3% 정도 중소기업들도 제품의 마진이 3% 정도면 어느 정도 돌아설 수 있는 자신감은 조금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현지 보도 언론의 내용인데요. 어제 라가르트 총재가 베이징의 리커창 총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China must work hard 이런 부분을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현재 경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을 좀 걱정을 했습니다. 개혁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갈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리커창 총리와 깊숙한 내용을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IMF도 중국의 경기 둔화가 경착륙으로 들어갈 경우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에 단단히 현재 외부 시각들도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이 어제 발표됐던 이 PMI 속보치에 대해서 혹평을 했습니다. 특히 이 소시에테 제네랄의 웨이야오 이 애널리스트는 1분기에 7.5 GDP 수치는 나오기는 힘들 것이고 2분기에도 7.5 언저리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저래 현재 중국으로서는 지준율 인하 카드를 언제 꺼내느냐, 인민은행의 현재 긴축 기조와 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인민은행 간의
다소 대화의 질적, 물밑 접촉도 상당히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경제를 살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지 빠르면 2분기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투자은행들은 2분기나 3분기에 한 번씩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위안화를 절하 추세로 가져가기 때문에 수출업계에는 조금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이제 효과가 없으면 지준율 인하는 빠르면 상반기에 한 번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존 윌리엄스 총재가 연준이 지난주 조기금리 인상을 시사하지는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면 테이퍼링 끝나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우리가 코츠라코타 총재의 언급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총재도 이런 부분의 진화에 나섰습니다. 역시 현재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통화정책 방향이 경기 부양 기조와 틀린 것이 아니다. 이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코츠라코타 총재의 사진을 저희가 보내드리면서 제목을 말씀을 드렸죠. Intended No Policy Shift. 현재의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언사라든지 Q&A 시간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에 다소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총재도 이를 진화하고자 애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총재는 옐런 의장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사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옐런 의장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연준의 부의장으로 올라서기 전까지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를 맡았고 이 존 윌리엄스 현재의 총재가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옐런 의장하고는 연이 돈독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 내용을 속보로 취급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드 윌리엄스라고 썼죠. 존 윌리엄스의 윌리엄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ee no hint at earlier move. 여기서 earlier move는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옐런 의장이 상당 기간을 6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흐름에 불협화음을 나오는 것을 존 윌리엄스 총재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이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미달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다소 보류할 수 있다는 옵션을 두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관측하고 있는 내년도 봄이나 여름 이전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조금 늦춰질 수 있는 부분으로 연준의 인사들의 현재 내용들이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세인트 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이 상당 기간, considerable time에 대해서 6개월 정도가 그 가능성으로 본다라고 옐런 의장이 얘기를 한 것은 민간 연구기관의 조사 수치와도 일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소 혼선이 시장 내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점, 이런 점은 부담스럽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를 끌어내렸던 것은 제조업 지표 부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3월 제조업 지표가 55.5를 나타냈는데요. 그래도 50 이상은 계속해서 유지해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서는 이 지표에 대해서 좀 좋은 식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지수를 좀 끌어올리기에는 좀 힘이 좀 부족했습니다. 역시 중국의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조업 지표 우리가 이제 많이 이 부분을 좀 다뤄드렸는데요.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그다음에 뉴욕 제조업 지수 다소 현재 조금씩 올라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수치는 그 유럽의 마킷이라는
이 그 조사 기관이 이를 공표를 하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언론의 외신 기사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마켓워치의 화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제조업지수의 흐름을 계속적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경기 확장 기준 50 이상으로 2009년과 10년 하반기 들어서 올라선 이후에 등락은 있지만 기조적으로는 그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고 2013년 하반기 이후에서는 약간의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상승 추세는 현재까지는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밑꼬리가 조금 내려간 것은 1, 2월 달에 PMI 수치가 혹한 때문에 다소 영향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일단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요 그 세부 항목에서도 수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수치가 현재 지표가 나왔고요. 55.5, 2월은 57.1, 조금 낙폭이 있지만 향후에 경제 성장률에 대한 낙관적인 설문조사를 내놓은 이런 흐름이 많아서 이런 점은 다소 긍정적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유로존 3월 복합 PMI도 발표가 됐습니다. 53.2로 2월과 큰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공교롭게 예. PMI 수치를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 수치 발표가 또 그 같이 이제 겹쳐 있는 것도 상당히 같이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그 유의미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PMI 수치 이제 유로존의 내용인데요. 유로존의 내용도 그리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됐습니다. 3월 53.2로 발표가 됐고요. 2월은 53.3이었습니다. 거의 현재 변동이 없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복합 PMI 수치로 유로존에서 나온 내용 중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프랑스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경기 확장 기준 50 이상으로 올라섰다는 점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언론의 기사입니다. BBC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역시 헤드라인의 맨 앞을 프랑스를 지칭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상당히 올라왔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수치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53.2로 2월 53.3에서 뭐 소폭 정도 내려갔지만 현재 프랑스의 흐름이 47.9에서 51.6으로 올라선 점을 꼽았습니다. 여기에서도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51.6과 47.9 이렇게 보면 3월 들어서 프랑스의 경제 여건은 그동안의 어려운 내용에서는 다소 현재 좀 걱정을 덜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좀 조짐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수치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프랑스 복합 PMI가 좋은 수치가 나타나면서 유로존의 경기 성장률 GDP 수치도 1분기 때 0.3에서 0.5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졌습니다. 영국을 제외하고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각각 유로존에서 순위권의 그 GDP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프랑스의 복합 PMI가 50 이상으로 올라간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이런 흐름으로 유럽 증시에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가 크림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자국군 철수 결정을 했다고요? 계속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우크라이나가 보기에는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조금 더 뭐 심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점점 더 우리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께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중이 담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지 언론의 기사를 보시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 현재 베레모를 쓴 군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모습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크림 자치정부에 배속된 우크라이나 군이 크림 자치정부, 크림 반도에서 소개할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과도 정부의 대통령이죠. 알렉산드루 투르치노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를 판단을 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크림 반도에서 러시아군과 대치를 하고 있지만 이 세바스토폴 항공기지 이런 부분에도 러시아군이 급습을 하는 등 이 무력 충돌 위험이 커지자 일단 소개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림반도의 긴장 상황은 현재 무력의 시위가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지에서 들리는 체감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외신을 들여다볼 수 없는 입장인데요. 그렇지만 긴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 화면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새벽에 들어온 소식은 올해 6월에 러시아 소치에서 열릴 G8 회담을 G7 국가들이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래서 G7 국가들이 소치 대신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이기로 일단 결론을 냈는데요. 러시아를 배제하겠다는 그런 흐름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덜란드에서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만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고 있는 핵 안보 정상회담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참여를 해서 어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나눈 소식들이 헤드라인 뉴스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G7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생션, 이런 제재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치 단결해서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러시아 소식을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뉴스가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소식은 이 크림반도의 긴장이 발생한 이후에 러시아의 부호들과 일부 여성 쇼핑객들이 영국에서 쇼핑하는 쇼핑 비중이 전년 동월 대비 17%가 줄어들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올리가르히 부호들을 대상으로 제재나 자산 동결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러시아 부호들의 입지나 이런 부분은 다소 고민들이 현재 쇼핑의 수치로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와 외신 살펴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제이빅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이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돌아온 외국인 덕분에 코스피가 1940선을 안착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관련 소재 산업주들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풍력주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오늘 또 추가적인 급등이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수가 외국인의 11거래일 만에 매수 속에 1940선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코스피 지수 어제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예. 어제 1940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장 초반부터 외인과 기관 그리고 기관의 양 매수세 속에서 일단 1950선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그 결과로 인해서 일부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하지만 중국의 경제지표는 부진하다 하더라도 일단 외국인이 10일 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로 돌아왔다는 점이 일단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한번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PMI 지수가 예상치를 그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섰다는 점이 어제장이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어제 좀 결과치를 내놨던 만큼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은 좀 해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아직 코스피 좀 지루한 박스권 장세를 좀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 모두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좀 하향 조정을 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주가를 어떻게 좀 강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조금 당분간은 좀 지루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좀 계속적으로 매도세를 보이다가 잠깐 매수세로 보이는 이런 좀 변동폭이 좀 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일단 코스피에는 한 가지의 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장중에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시 좀 보여지고 있는 그 현상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에는 조금 그 추세적인 상승은 힘들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매력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탐색전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 지금은 단기적으로 1950선까지는 좀 단기 트레이딩정으로 대응하시라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조선화학 또 철강 등 중국 관련 소재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HSBC PMI가 부진을 보이면서 이제 걱정이 다시 커졌단 말이죠.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네, 중국 3월 HSBC PMI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되었죠. 하지만은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다는 이런 좀 결과치를 내놓으면서 관련주에 대해서 우려는 사실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HSBC PMI 지수가 부진한 1월이라든지 2월 경제지표 그리고 기업들이 여러 좀 디폴트 사례들이 지수를 하향했다는 것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지수가 등락을 좀 반복을 하면서 관련주에 대해서 우려는 높아졌지만은 결과를 보니까 뭐 조선주라든지 화학, 철강, 기계 이런 그 중국의 관련 소재 산업주들이 모두 다 강한 반등세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중국 경기 둔화가 오히려 주가에는 좀 선반영이 되면서 그동안은 주가가 상당히 좀 있었던 모습을 보여왔고요. 2분기 정도에 중국에서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는 점이 일단 주가의 반등의 그 이유가 됐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판자촌에 대해서는 이거 재개발 사업도 진행도 하고 있고 또한 철도 사업을 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진행 속에서 그런 PMI 지수가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이 좀 우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우려감이 이제 부양 정책 기대감으로 바뀌어지면서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반등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중국의 1분기 GDP 그 성장률이 7.4%를 좀 밑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우려보다는 이런 좀 기대감이 한번 더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관련주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 좀 양쪽에서 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동안의 가격도 워낙에 좀 많이 빠진 만큼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반등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격적인 그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이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관련주들이 작년 4분기부터 실적 부진으로 해서 그동안 주가가 원체 좀 많이 밀렸었던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는 또 올해 1분기가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실적 부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예상치를 좀 내놓을 그 실적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민간주에 대해서 좀 실적 부진의 우려가 강하게 좀 작용이 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1분기, 2분기 실적을 조금 지켜보셔야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단기 트레이딩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풍력주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소식이 급등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동국 SNC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풍력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과 6개의 그 발전회사가 2012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 그 육성에 그 42조 원가량 투자를 그 규모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죠. 일단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계획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성장성도 이제 높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풍력 발전의 그 58%가량 비중을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좀 큰 비중을 좀 책정을 한 만큼 이에 따른 성장성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런 관련 소식이 과거에도 좀 여러 차례 나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표된 것은 좀 처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목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는 수주 관련 계획도 어느 정도 좀 모양새가 갖춰 나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매출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동안의 전기차라든지 태양광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보였지만은 그 상대적으로 비해서 수혜를 받았던 풍력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관심이 이루어질 때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의 풍력주가 워낙에 시장에 좀 외면을 받아왔던 만큼 좀 추가적인 반등세에 이어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풍력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또 생겼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단발성 호재가 아니라는 점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관련주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좀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풍력주는 지금 단기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시총이 큰 종목 위주로 다시 한번 추세를 형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눌림이 왔을 때 한번 좀 매수를 해보셔도 되는데 실적이라든지 시가총액이 큰 종목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고 또 경제 지표도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또 제조업 지표까지 부진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장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세를 정확히 읽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낙폭과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기술적인 반등을 다시 한번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관찰이 제일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 좀 워낙에 매도를 보이고 잠깐 매수를 보이는 이런 좀 변동성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분기별 윈도우 드레시 효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보유를 하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도산에 대한 좀 염려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민감 업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외국인이 지금 본격적인 현물 매수 전까지는 아직까지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에 그 주가를 이끌어갈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이슈라든지 조금 그 상대적으로 좀 두각이 나타내고 있는 업종들이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 규제 완화 끝장 토론토에서 아무래도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주문했던 만큼 규제 철폐 업종에도 한번 좀 단기적으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한번 말씀드릴 업종은 LED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LED주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보다 계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소폭 조정 국면이라고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기존의 백열등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좀 LED 조명으로 그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매출 면에서 좀 꾸준한 그 안정세를 좀 보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어떤 강한 지원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장성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이런 나라들이 본격적으로 백열등 사용 규제에 대해서 그 함께 기대를 가지고 나가 있기 때문에 LED 조명에 대한 그 보급 확산도 기대가 되고 있어서 추세적인 상승 한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LED 관련주에 대한 상승 기대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준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책임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 오랫동안 경기 둔화를 가져왔다가 네. 또 그 경제의 규모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G2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새롭게 변화의 과정을 걸치는 것을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혁을 통해서 개방을 좀 하려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라가르드 총재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았을 때 아마도 중국이 경기 부양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미니 경기 부양하고 난 다음에 그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라가르드 총재는 개혁을 통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개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개방도 많이 될 것이고 또 어떤 기업들의 어떤 그 자산 건전성도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라가르드 총재가 얘기한 시점이 미묘하게도 지금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일 시점에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향후에 어떤 중국이 새로운 경기 부양책의 가능성을 라가르드 총재가 본 것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고 있고요. 그것은 결국 중국 경제가 지금처럼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중국으로 인하여서 아시아 경제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시장의 뉴스가 이렇게 흐르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핵이 됐었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FOMC 회의가 회기됐습니다. 지금은 그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는 뉴스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의 어떤 라가르드 총재의 의견은 아마 향후 중국이 당분간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양산해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FOMC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FOMC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중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기 부양성이 더 높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급격히 하락한 위안화가 아시아에서 환율 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과 미국 간 교역 마찰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안화 절상이 베팅하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위안화 절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던데요. 그건 이제 중국의 명분이죠. 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외화가 중국으로 들어와서 위안화 절상을 시키면 사실은 위안화 자체가 안전자산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거, 기축통화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위안화가 전세 기축통화로서의 비중은 굉장히 적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외화가 많이 들어와서 외화가 위안화의 비중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안화 절상이 맞죠. 그래서 위안화 절상을 했는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난 겁니다. 어떤 부작용이 나타났냐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수출 기업들이 적자가 나고 수출 기업들이 줄도산하기 위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위안화 약세를 해야 되는데 명분을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외화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외화들을 더 이상 들어오는 걸 방지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명분을 세운 거죠. 위안화 약세는 그럼 환율 전쟁을 할 거냐? 환율 전쟁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것이 클 것이냐 안 클 것이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보다는 과거 몇 년의 흐름을 보면 위안화 강세할 때 약세 국면을 가져간 나라가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엔화 약세가 강해지면서 위안화는 강세로 가는 그런 전략이 구사됐죠. 결국
엔화 강세에 베팅했었던 자금들이 엔화가 약세가 됨으로써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위안화를 선택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엔화 강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본과 중국과의 환율 전쟁이 가장 클 확률이 높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포지션을 가질 것이냐, 시소처럼 정가운데서 균형점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어떤 위안화 약세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수출 경기를 늘릴 것이냐, 뭐 이런 어부지리적인 부분을 좀 찾아야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안화 약세를 해서 환율 전쟁은 미국만 하겠습니까? 미국처럼 그렇게 달러를 왕창 풀어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중국의 수출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주변국들이 수출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환율을 통해서 수출을 방어하려는 그런 전략은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나라에 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위안화 약세 속에서 일본과 중국의 환율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균형점을 찾는 건지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겠네요.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몰도바가 제2의 크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몰도바에서 분리 독립을 원하는 트란스니스트리아가 푸틴의 다음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크림반도 사태가 이렇게 번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이사님? 이거 사실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지금은 이제 일단 크림반도가 일단락 돼가고 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말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란스니스트리아를 건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몰도바에 소속되어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2006년도인가요? 2006년도에 그 선거를 통해서 약 국민의 97%, 그러니까 총 인구는 55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97%가 러시아에 포함되기를 원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벌써 과거에 그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그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곳에 붙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어떤 크림반도도 역시 러시아의 힘을 원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몰도바의 트리아도 역시 러시아의 힘을 얻기를 원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번에 만약에 트란스니스트리아까지도 뭐 국민 투표에서 한다 하면 뭐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의견인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상당한 좀 위험을 다가오죠. 유로존에는 아시겠지만 많은 나라가 다 붙어 있습니다. 뭐 중국처럼 땅 하나로 중국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한 땅덩이에 진짜 수십 개 나라가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이권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전쟁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분쟁이 될 수 있는 곳을 사실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것을 러시아가 과거 옛 그 소련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푸틴이 과거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나. 사실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나 크림반도를 얻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어떤 다른 나라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 힘 정도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러시아 위치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거기까지 어떤 뭐 힘을 뻗쳐나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푸틴의 어떤 오판이 자꾸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워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트란스니스트리아도 역시 지금 그 러시아에 복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아마 시간을 좀 두고 바라보는 전략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지금 만약에 여기까지 건드리게 되면은 이제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그 명분을 얻게 됩니다. 상당한 명분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어떤 그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해서 이것이 이제 그 유로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유로존도 상당히 긴장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제가 이제 걱정하는 바 중에 하나는 뭐 전 세계는 사실 악재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새로운 악재로 들어설까봐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러시아의 엉뚱한 행동이 글로벌을 위기로 몰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시장에서 이것을
크게 뉴스로 재생산하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푸틴이 아마도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를 아마 건드리는 작업을 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다만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한 다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점이 다가와서 트란스니스트리아를 건드리는 시점이 오면 그때는 정말 시장에 패닉으로 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러시아의 행동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언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1945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사님? 일단 지금 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의 흐름이 이제 중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FMC 회의에서 사실은 그 선제 안내 정도만 냈으면 FMC 회의가 향후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찾아갈 텐데 벌써 스케줄을 다 발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얘기를 해도 믿을 사람이 있는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대형 어떤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미국은 일단은 시장에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이제 드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쪽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쪽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의 크림반도처럼 트란스니스트리아 이런 어떤 내용들이나 이게 악재로 가거나 아니면 호재로 온다면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두 국밖에 없죠. 중국과 일본. 일본 이제 소비세 인상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거냐. 해봐야 어차피 돈 푸는 거 외에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뉴스로 볼 수 있는 게 G2에 대한 중국의 아마 포인트가 맞춰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중국과 같이 연계했던 우리나라의 모습, 특히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몇 개 종목 시장을 선도해줬지만 대부분의 종목 중국과 연계돼 있으면서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익성 악화가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경기 부양을 해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중국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그동안 시장에서 이끌었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나 자동차주들은 잘 견디기만 해도 주가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이 오늘도 상승한다 우리나라는 또 미국과 상관없는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조정을 줬어도 조정의 깊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10시 반에 오픈하고 있는 개장하는 중국을 포인트로 해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국내장이 중국과 함께 상당한 어떤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미국과 상관없는 강한 어떤 시장의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과 상관없이 또 중국장이 상승한다면 오늘 국내 증시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25일 굿모닝 대박 예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